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과묵한 머슴과 하나가 된 못된 과부의 후회. 옛날 조선 중기 어느 고을에 과부 박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빼어난 외모로 온 고을 남정네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앳되고 고운 얼굴과는 다르게 그 성격이 매우 모질고 악독한 데다 박씨의 외당숙이 고을 사또로 부임하고 있어서 어딜 가나 큰 소리를 텅텅 치고 자신의 뿌리가 양반 가무님을 뽐내며 수절하는 걸 자랑해대니 고을의 골치거리이자 기피의 대상이었지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 방만한 것인가?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아 윽박을 질러대니 고을 사람들의 골치가 이만저만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이구, 지독하다, 지독해. 귀신은 뭐하나? 저런 여자를 잡아가지 않고 말이야. 내 죽기 전에 저 여자 집안이 폭삭 망하는 꼴은 보고 죽어야 할 텐데 말이야. 고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에도 박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못난 자들이 자신을 시기하여 그러는 것이라 여기고 더욱 표독스럽게 그들을 대할 뿐이었죠. 생전 남편이 남긴 문전옥답 쉬녀맞이기를 물려받아 박씨의 곳간은 언제나 탐스러운 곡식이 그득했지만 곳간에서 인심 나오는 법이 없어 박씨 집 머슴치고 눈물을 흩뿌리지 않고 나간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박씨의 고약한 신보를 몇 가지 나열해 보자면 가뭄으로 작황이 나쁜 것을 머슴 탓으로 돌려 세경을 깎고 머슴의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한 날을 적어 놓았다가 또 세경에서 제하고 쭉정이 나락을 세경으로 주며 자신의 논밭에서 고생하며 일해온 머슴들을 농락하기 일쑤였죠. 머슴은 노비와는 달리 계약으로 품을 채워주는 계약직의 일꾼이었으나 이 박씨의 서슬퍼런 엄포는 머슴들을 마치 제 하인이라도 부리는 듯 제멋대로 굴며 하대하곤 하였습니다. 정도라는 것을 모를 지경으로 그 폐악이 지나쳤으니 악덕원님보다도 더한 독종이라는 소리가 새어나올 지경이었지요. 아이고, 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요? 이건 정말 너무합니다요. 마님, 이것으로 어찌 올 겨울을 나겠습니까? 제발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이대로는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요. 내가 배가 불러 그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싫다면 이마저도 내어주지 않겠으니 썩 꺼지거라. 내가 관아에 끌려가 사또 앞에서 곤장 맛을 봐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보자꾸나. 아니 마님, 정당이란 품삯도 이 후려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으란 말입니까요? 억울합니다요. 내 놈이 정녕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다는 말이구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아주 경을 칠 테니 그렇게 알아라. 머슴이 억울함을 담아 사연을 호소하기라도 하면 사또인 외당숙을 핑계 삼아 볼기짝에 곤장을 치게 할 것이라고 겁박을 주니 박씨의 악행에도 머슴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어 침을 뱉고는 도망쳐버렸습니다. 들어온 머슴들이 박씨의 고약함을 견디지 못하고 사흘이 멀다 하여 도망쳤지만 박씨는 콧방귀를 끼며 일할 사람은 지천에 널렸으니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여겼죠. 흥, 못난 것들. 내 놈들 아니면 어디 일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배골른 덕에 부릴 놈들이 이 고을에 지천으로 널려 있음을 모르다니 참으로 발칙하기만 하구나. 맵디 매운 꽃샘 추위도 이보다 더 가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차갑기 그지없던 박씨의 신보는 나날이 그 위세가 심해져만 갔습니다. 외당숙 사또를 등에 업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박씨에게 고초를 당했음에도 박씨를 건드릴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그런 박씨 집에 총각 머슴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래, 자네 이름은 무엇인고? 박씨의 물음에도 이 머슴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대답이 없는 겐가?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게야?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이냐? 이어진 박씨의 물음에도
이 머슴은 무뚝뚝한 얼굴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답답해진 박 씨는 이 머슴을 쫓아내려다 문득 머슴의 용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단한 어깨가 떡 벌어지고 야생적인 수컷의 느낌이 물씬한 이 머슴은 복식이나 행색도 세간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그 용모가 제멋대로였고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어쩐지 박 씨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한 매력이 있었답니다. 결국 박 씨는 이 머슴을 종으로 들이기로 결심하고 그 후로 여러 일을 시켰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박 씨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머슴의 일하는 태도였습니다. 말 한마디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묵묵히 박 씨의 지령을 수행하는 성실함이 바로 그것이었답니다. 머슴은 황소처럼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가 없었던 데다 해가 바뀌어도 세경 이야기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할 뿐 박 씨의 신경을 거스르는 법이 없었죠. 무뚝뚝하고 표정 없는 얼굴이 내심 마음에 걸렸으나 이미 이 머슴이 마음에 들어버린 박 씨에게는 오히려 남자다움으로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품삯도 제때 쳐주지 않는데도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 아주 싼 값에 부릴 수 있는 실한 머슴이라 이게 웬 떡이냐 싶었지요. 실로 오래간만에 들어온 물건 중에 물건이로구나. 내 이놈을 단단히 빼먹어 곡간을 더욱 풍성하게 불리고야 말리라. 결국 박 씨는 다른 머슴들을 모두 쫓아내고 이 총각 머슴 하나만을 두고 부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혼자 너끈히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내는 것이 대견하기까지 해 끼니마다 풍성하고 배불리 먹이곤 했지요.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오후 산에 나무를 하러 간 머슴이 점심나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머슴이 말없이 비가 내리는 하늘을 가리키자 그래, 소나기가 오고 있으니 오늘은 이만 쉬도록 하여라. 하고 박 씨가 손짓을 하고는 돌아서려는데 박 씨의 시선이 비에 젖어 삼배 바지가 착 달라붙은 머슴의 하초에 꽂히고 말아버렸지 뭐예요. 튼실한 근육과 약물이 불끈대는 머슴의 음영은 자신의 집을 거쳐간 숱한 머슴들과는 그 수준부터가 달랐지요. 박 씨는 우물가에서 멱을 감는 머슴 녀석을 보며 가슴을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내 자랑스럽게 수절한 세월이 얼마인데 저 청것의 육신을 보고 이리도 가슴이 요동을 치다니.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야릇한 감정에 박 씨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멱을 감은 머슴은 기세 좋게 점심상을 처리하고는 고단했는지 툇마루에서 8팔자로 뻗어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낮잠에 빠진 머슴의 하초는 더욱 웅장해져 마치 천막과도 같은 형상이 되었지요. 그 모습을 본 박 씨는 문득 집에는 박 씨와 이 머슴뿐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도무지 주체할 수가 없으니. 그런 생각이 미치자 박 씨는 점점 후끈 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봐온 머슴의 수컷스러움에 이를 악문 채 지나온 밤이 몇 날 며칠인지 헤아릴 수도 없었지요. 이대로 지내다가는 박 씨의 정신이 쏙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날 밤, 박 씨는 주변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호치마만 걸친 채 까치발로 몰래 머슴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코를 골며 기세 좋게 골아떨어진 머슴의 바지춤을 내리고는 홍두깨처럼 솟아오른 약물을 보니 박 씨는 몸을 부르르 떨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머슴이 자는 사이 음흉하게 일을 치르려던 찰나 자고 있던 머슴이 갑자기 눈을 뜨고는
박 씨를 낚아채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짝이야. 무슨 짓이냐? 어서 놓거라. 깜짝 놀란 박 씨는 저항하려 했지만 바위덩어리 같은 머슴의 힘에 벗어날 수가 없었죠. 머슴은 박 씨를 올라타고는 질풍과도 같은 거사를 시작했습니다. 낙수 소리조차 박 씨의 애다른 교성을 묻어버릴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자 두 사람은 땀범벅이 되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어져 누웠습니다. 그간 수절해온 시간과 노력들이 거짓말처럼 허물어졌을 정도로 머슴의 양기는 걸출했고 박 씨는 이 진맛을 쉬이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졌답니다. 이미 이성을 잃은 박 씨는 머슴을 안방으로 데리고 가 금침 위에서 또다시 살과 뼈를 태웠습니다. 머슴의 전륜함에 넋을 잃은 박 씨가 내는 합궁음이 지천으로 퍼져나가는 통에 야음을 틈타 울던 산새들마저도 지저귀는 것을 멈추는 시간이 한참을 흘렀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천지가 떠나갈듯이 극락의 맛을 경험한 박 씨가 까무라친 뒤에 이튿날 아침 안방 금침 위에서 눈을 뜬 박 씨가 자신의 옆에 있던 머슴의 존재를 느끼곤 흠칫 놀랐습니다. 머슴은 이미 잠에서 깨어난 상태로 희죽희죽 웃으며 박 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 박 씨는 순간 모골이 송연해지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무언가 잘못 끼워진 단추의 첫 코를 발견했을 때 느껴지는 아차 싶은 마음이었달까요. 아니, 저놈이 어찌하여 저리도 방만한 얼굴로 희죽거리고 있는 것이나. 간밤에 대체 내가 무슨 짓을? 그제서야 정신이 퍼뜩 들게 된 박 씨의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행여 고을 사람들이 눈치라도 채게 될 것이 두려워진 박 씨가 서둘러 머슴에게 손짓을 하며 말하였지요. 이제 그만 나가서 일을 보거라. 언제까지 이 방에서 죽치고 앉아 농땡이를 부릴 심산이야? 간밤에 일은 긴 말할 필요 없으니 깨끗이 있고 내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알겠느냐? 박 씨의 말에 능구렁이 같은 미소만 짓던 머슴이 대뜸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약물이 터지니 내 이제야 말문이 터지는군. 그간 아주 말 한마디 않고 뼈 빠지게 일만 해대느라 내 아주 지독히도 힘들었다는 거 아니겠소? 그래, 하실 말씀은 그것이 전부요? 머슴의 목소리를 들은 박 씨는 그야말로 아연실색하여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껏 머슴은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낸 적이 없기에 박 씨는 짐짓 이 머슴이 말할 줄을 모르는 자라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박 씨의 놀란 표정은 아랑곳 없이 머슴은 아예 떡하니 방 중앙의 책상에 기대 앉아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어흠, 간밤에 힘께나 썼더니만 온몸이 찌뿌둥한 것이 나 오늘은 일 못하겠소. 거가서 실한닭이나 한 마리 골라다가 잡아주시오. 내 몸보신이라도 좀 해야 쓰겠소. 문득 온 고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열여상을 탔던 박 씨는 그만 앞이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필시 말을 하지 못하는 자라 입 밖으로 소문이 나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이를 저지른 것이었는데 말문이 터진 것도 모자라 이렇듯 기세 좋게 주인 행세까지 하다니요. 외당숙 사또에게 사실을 고하면 이 머슴 나부랭이 하나쯤이야 손쉽게 작살낼 수야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온 고을 사람들이 박 씨가 머슴을 데려다 버린 파렴치한 작태를 모두 알게 되어 동네방네 온통 까발려질 것이고 열여상을 준 사또의 위신은 뭐가 되며 온 고을에 수저를 자랑했던 자신의 체면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박 씨의 머릿속에서 고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쏘는 비난의 화살이 망령처럼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결코 현실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머슴의 태도에 끓어오르는 분과 찰나의 욕정을 이겨내지 못해 가벼이
움직인 자신의 대안분을 함께 삭히며 말했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닭 잡아 올릴 테니 조금 기다리시게.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뻔뻔하고 능글맞은 머슴의 태도에 주눅이 들어버린 박 씨는 울먹임 가득한 목소리를 낼 수밖엔 없었지요. 그렇게 박 씨가 어쩔 수 없이 차려온 닭백숙을 먹고 난 총각 머슴. 덕이 말일세. 여보게. 백숙도 먹었으니 이제 그만 나가서 일을 보시게. 오늘도 해야 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러면 쓰는가? 박 씨가 사정하듯 타일렀지만 머슴은 능글맞은 표정으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허,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거속이나 차리게 냉수나 한 사발 떠오시오. 뱃속에 느끼한 기름이 들어가니 이거 영 할 맛이 나질 않는구만.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보자 하니 이놈이 점점? 어째 표정이 영 깨림칙한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모양인데 뭐 아쉬울 것 없소. 지금 당장 사또께 달려가 내 수절하던 과부와 벌였던 일을 아주 소상히 동네방네 밝힐 터이니 말이오. 저기 여보게 아닐세. 아니야. 내가 잘못했으니 노여움을 푸시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있을까요? 뭔가 일이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낀 박 씨였지만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고 말았죠. 이미 다른 머슴들마저 모두 쫓아내버린 터라 박 씨는 그야말로 머슴의 말에 순종할 수밖엔 없었습니다. 논밭이며 곳간이며 장작이며 기타 자빌이며 온 천지가 머슴이 도맡아 하던 일이라 당장 일손이 급했던 것은 박 씨였으니까요. 게다가 그간 머슴이 너무나 살뜰히 온 집안일들을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박 씨는 편리함과 게으름에 젖어 간의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도 놓쳐버려 이 머슴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이 머슴의 생짜를 고스란히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내 너희 청대로 하겠으니 마음을 돌리고 우리 대화를 잘 해보게나. 그날 이후로 머슴은 아예 안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한 번 책을 잡혀버렸던 박 씨는 이 머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엔 없었지요. 영색이 양반 가문이라고 떵떵거렸던 자신에게 머슴을 방해해 들인 요망한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었으니 말입니다. 머슴은 박 씨의 곳간을 열어 그간 박 씨에게 핍박받고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났던 일꾼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들에게 곡식이며 고기며 풍족하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지요. 마님은 이제 새 사람이 되기로 작심하신 차이니 자네들은 그리들 알게나. 곳간에서 곡식을 받아든 일꾼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슴은 박 씨에게 그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게 하였지요. 문득 자신에게 고맙다며 연신절을 하는 일꾼들을 보고 있으니 박 씨의 마음 한켠에서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그간 혼자 된 몸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나를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게만 살아온 것 같구나. 이들이 이렇듯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 스스로가 부끄럽기 그지없다. 박 씨는 북받치는 후회와 서글픈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여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머슴은 박 씨에게 다가가 그녀를 위로해 주었죠. 그리고 그간 자신이 계획하고 실행해온 모든 내막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그는 박 씨의 고약한 심보를 고쳐주기 위해 일부러 그녀의 집으로 머슴살이를 들어온 것이었지요. 고을 전체에 박 씨의 악행에 대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져 있으니 옆고을서 그것을 귀담아 두고 있던 머슴이 호기롭게 나서 자신이 박 씨를 개과천선시켜 보이겠다 자원하고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슴의 전략적인 접근에 박 씨는 쥐덫에 걸린 쥐처럼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대가 내 눈을 깨워주었으니 이제서야 내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게 되었소. 그간의 행실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소이다.
박 씨는 그 이후로 머슴과 함께 지내며 어려운 소작농들에게 풍성한 세경을 베풀면서 은덕을 쌓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고을에서는 견심하여 새 사람이 된 박 씨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여 그녀는 진정으로 칭송받는 고을의 유명 인사가 될 수 있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님이 과연 저를 족칠 깜냥이나 되시는 여인이신지요? 지금의 단양이 있는 조선의 어느 한 고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이 지긋한 강대감에게 혼례를 들어 몇 해를 보내온 마님의 얼굴에는 천근 같은 근심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즘 들어 너무도 이상해진 강대감의 거동 때문이었어요. 그 위세가 대단하여 주변의 시세머린 눈총을 받을 정도로 마님을 아껴주던 그 강대감이었으나 요즘엔 도통 마님이 지내는 안방 행차를 금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예전에는 사흘이 멀다 하고 안방에 들이닥쳐서는 밤이 깊도록 마님을 이리저리 요리하던 시절은 이제 가물가물할 지경이었습니다. 불타오르는 기간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달마다 한 번씩은 안방을 찾았었고 친우들과 약주라도 진득하게 저른 날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옷고름을 무장해제시키던 그 대감이 최근에는 그 걸음이 너무나도 비싸지고 말았지요. 영감이 저렇듯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마치 수절하는 과부처럼 지내고 있으니 마님은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답니다. 내 비록 사대부집 여식으로 태어나 이 집안에 들어왔으나 영감이 나를 찾지 않는 시간이 길어만지니 이제는 지쳐만 가는구나. 내 더 이상은 체면이고 가문이고 그런 것일랑은 모르겠고 오늘은 기필코 저 영감과 결판을 짓고 말리라. 구름이 달에 걸려 야음이 짙었던 밤, 뻐근하게 좀이 쑤셨던 마님은 하인들이 모두 잠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부엌에서 뒷물을 마친 후 얼굴에 곱게 분을 바르며 치장을 마쳤습니다. 아직 한창 때의 나이였던 데다가 시집올 때부터 이미 단아한 용모로 소문이 나 있었던 터라 한결 고와진 자신의 모습에 거울을 바라보던 마님은 한껏 자신감이 가득 찼습니다. 제 아무리 나를 향한 대감에 흥이 식었다고는 하나? 어디 내 이 모습을 보고도 꿈틀거리지 않을 자신이 있나 보자. 마님은 콧방귀를 끼며 부엌에서 간단한 술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곤 가벼운 걸음으로 안마당을 건너 대감의 사랑방으로 당도하였지요. 마님의 경쾌한 발소리를 듣고 이부자리에서 부스스 일어난 대감은 어째 표정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보, 잠시 일어나 보셔요. 생긋 웃으며 대감의 몸을 일으켜 세운 마님은 자신의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며 대감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애가 타는 몸짓에도 대감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묵묵부답이더니 이내 곧불 기운이 있다며 마님이 건네는 술잔도 받아들지 않고는 도로 자리에 누워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존심이 상해버린 마님의 표정이 떫은 감이라도 씹은 것 마냥 일그러지고 말았지요. 아니 여보, 차려온 성의를 봐서 술상의 젓가락이라도 좀 집어보셔요. 억누른 목소리로 던진 마님의 한마디에도 대감은 등을 돌리고 누워서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나가볼 테니 어디 푹 주무시지요. 열이 오를 대로 올라버린 마님은 대감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고는 무안과 창피함을 애써 숨기며 술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와 혼자서 한숨을 내쉬던 마님은 자신이 차린 술상의 다과들을 안주 삼아 탁주를 몽땅 다 비워버렸습니다. 대감이 정말로 곧불 기운으로 나를 찾지 않는 것일까?
그런 사사로운 이유라면야 좋겠지만 심히 의심이 되는구나. 어디 첩이라도 얻어놓은 것인가? 그리 왕성하던 양반이 어찌 저리도 소인배가 되어서는 쭈그러든 게지? 그렇게 마님이 뜬 눈으로 별의별 생각을 떠올리며 고민에 빠진 사이 동창은 밝아 눈치 없는 새벽닭이 아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주 우연한 기회에 마님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에 찬으로 올라왔던 고기가 체한 것인지 속이 매우 좋지 않아 잠에서 깬 마님은 뒷간을 가기 위해 불이 나게 안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밤은 깊어 부엉이가 굿을 피우는 삼경의 시간인데 교교하게 내리떨어지는 달빛 아래에서 마치 도둑처럼 부드러운 움직임의 그림자가 안마당을 스쳐가는 것을 발견했지 뭔가요? 인기척에 화들짝 놀란 것도 잠시였고 마님의 촉이 곤두서며 머리에 어떤 생각이 헤집고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저것이 혹시? 마님은 올라오던 채기도 잊은 채 그림자를 살며시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그림자가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대감방이었지요. 이윽고 그림자에게서 마님도 잘 알고 있던 여성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요? 셋내 춘월이가 들었습니다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마님이 이 집으로 시집 올 적에 본가에서 데려와 여종으로 부리고 있던 춘월이었지요. 춘월이는 마님이 직접 이름까지 지어주며 각별하게 아껴주던 여종이었습니다. 그녀가 눈치 빠르고 일머리가 좋은 점이 마음에 들었던 마님은 깔끔한 비단옷까지 내어주며 하인 그 이상으로 대접하던 아이였지요. 내 아래 것들이 영감의 방으로 왕래하는 것을 눈치로 짐작은 하고 있었다마는 어찌 다른 아이도 아니고 하필 춘월이 저것이란 말이냐? 내 저것에게 얼마나 각별히 정을 쏟아주었거늘. 마님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치를 떨면서도 대감방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님이 밖에서 쫑긋 귀를 세웠더니 대감방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춘월이가 벌써부터 질펀하게 젖어 잔뜩 흥이 오른 비음이 더욱 크게 새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맙소사,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춘월이 저 맹랑한 것이 나 모르게 대감방에 드나들었다. 이 말이렸다? 내 이것을 어떻게 유절내야 속이 풀린다? 어쩐지 요즘 들어 춘월이의 둔부에 두툼이 육덕이 오르고 그 눈웃음에도 새끼가 바짝 올라서는 하인들이 춘월이만 지나가면 모두들 마른 침을 꿀꺽꿀꺽 삼키며 쳐다보는 것이 든든한 뒷배에 붙어먹어 음기를 바짝 풍겨대던 덕분이었음을 깨달은 마님이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된다는 듯 지난 날을 회상해 보았지요. 요 근래 아주 기세가 긍등하여서는 마님이 지시하는 일을 듣는 듯 마는 듯 건성으로 처리하던 모습들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지만 막상 이유를 알게 되니 아주 괘씸함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마님이었답니다. 게다가 마님은 방 너머로 들려오는 대감의 팔팔함에 더욱 마음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일전에 술상을 차려들고 대감의 방에 들어갔을 때 비실거리며 곧불 핑계를 대던 그 대감과 같은 사람인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방 안의 열기와 기세가 아주 말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대감과 춘월이는 그야말로 약물과 옥문을 가루라도 내려는 듯 춘정을 가득 실은 절구질로 폭포수를 쏟아내고 있었지요. 마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방 안으로 쫓아 들어가서는 손에 집히는 것은 죄다 집어던지며 사달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르르 떨리는 주먹을 쥐는 것도 잠시 점잖은 양반 체면에 그야말로 새파란 하녀와
크기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간 지켜온 위엄의 세월이 얼마인데 이 야심한 시각에 집안의 하인들에게 추태를 보일 수야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부글부글 속만 끓이고 있던 마님은 일단은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님은 밤이 찾아오면 잠도 자지 않고서는 대감방을 향해 귀를 기울이며 춘월의 동향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허나 요망하게도 마님이 촉을 바짝 세우는 날에는 춘월이 역시 제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참으로 여간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잡아내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어느 날 대감이 참나무가 잔뜩 우거진 고갯길을 넘나드는 지인의 잔칫집에 다녀왔지요. 오밤중에 돌아온 대감은 긴 여정에 지친 기색이었지요. 여보, 다녀오셨어요? 무척 피곤하시지요? 금방 들어가 다리라도 주물러 드리겠어요. 대감은 마당으로 자신을 마중 나온 마님에게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소이다, 부인. 꽤 고단한 여정이었소이다. 그러니까 임자가 들어올 필요는 없이 춘월이나 좀 내 방으로 보내주시오. 아니, 뭐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은 신보가 뒤틀리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떼를 쓰며 춘월이를 들여보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님이 벌개진 얼굴로 제 집 하인들에게 춘월이를 불러오라 이르자 곧이어 마님의 앞에 당도한 춘월의 표정이 아주 기가 찰 노릇이었답니다. 춘월이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몸종이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나무인의 태도가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었지요. 하늘 위로 고개를 떳떳이 쳐들고서는 큼지막한 발걸음으로 마치 마님에게 보란 듯이 대감방으로 기세 좋게 들어가 쾅하고 문을 닫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방자한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뻗어버린 마님이 까치발을 하고서는 대감의 방문에다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들으려 하는 찰나였습니다. 닫혔던 문이 세차게 열리면서 춘월이가 고개를 쑥 내밀고는 소리쳤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밖에서 그러지 마시고 안에 들어와서 지키고 계시지 그러셔요? 뭐가 어쩌고 어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마님이 춘월이를 잡아채 그 자리에서 족치려는 순간 대감의 방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님은 결국 제분도 채 풀지 못하고 본인의 방으로 돌아와 애꿎은 냉수만 들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내인 자신을 두고 한눈을 파는 대감보다도 춘월이 맹랑한 것이 보여주는 작금의 행태에 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지요. 내 춘월이 저 불효시 같은 망할 것을 어떻게 다스린다? 아주 속에서 천불이 끓다 못해서 복장이 터질 노릇이구나. 감히 저것이 어찌 안방마님인 내게. 그날 밤 마님은 이를 부득부득 앓며 솟아오르는 화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춘월이 이 아둔한 거사. 네가 이젠 옳게 하는 일이 없구나? 밥이 어찌 이리 질게 된 것이냐? 반찬의 간은 또 어떻단 말이야? 이게 반찬인지 소금절임인지 내 분간이 가지를 않는구나. 그날 이후로 춘월을 향한 마님의 맹공이 시작됐습니다. 춘월이의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시비를 걸어 사사건건 딴지를 놓아대곤 하였지요. 너는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아이구나? 당돌한 표정으로 마님의 투정을 한 귀로 흘려보내던 춘월이 표독스럽게 뱀눈을 뜨고는 반격해왔습니다. 아이고, 그러십니까요? 대관절제가 마님보다 못하는 것이 뭐가 있다고 이 소란을 떨고 계신지요. 대감어른도 그러셨는 걸 말입니다. 이 말에 놀란 마님이 춘월에게 물었습니다. 뭐야? 대감이 뭐라 이르셨다고? 마님의 당황한 표정을 본 춘월이 더욱 신이 나 방자한 입놀림을 멈추지 않고 쏘아올렸습니다.
대감어른께선 바느질을 하는 모양새도 제가 더 낫고 음식지에 올리는 솜씨 또한 제가 훨씬 낫다고 하지 뭡니까요? 어디 그뿐인 줄 아셔요? 대감어른께서 말씀하시길 이불 속 요분질도 제 쪽이 훨씬 더 빼어나다 하셨습니다요. 동구밖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무 정승도 마님보다는 유연할 것이라고도 하셨지요. 마님은 뒷골이 땡겨 눈앞이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자신이 몸종으로 부리고 있던 맹랑한 하녀가 촉새처럼 내지르는 말이 마님의 가슴을 후비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핑핑 도느라 입만 벙긋거리며 제대로 반격하지 못한 마님에게 춘월이 희죽희죽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막새도 밤마다 어찌나 제 칭찬을 하던지요. 대감마님만 맛보시기에는 아까울 지경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걸요. 뭐라? 누구? 방금 막새라고 하였느냐? 춘월의 마지막 말을 놓치지 않았던 마님의 눈에선 번개처럼 생기가 감돌았지요. 아항, 그랬었단 말이구나. 춘월이 네가 대감어른과 보낸 밤들처럼 막새와도 그렇게 진탕 몸을 섞어댔다는 말이었다. 대감어른 밤시중을 들면서 뒷구멍으로는 막새랑 역전의 빌미를 잡았다고 생각한 마님의 칼날 같은 물음에 어쩐 일인지 춘월이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빈정이 상한 마님이 그녀를 몰아세우며 말했지요. 내 당장 대감어른께 이 사실을 구하여 어디 그 이후로도 대감이 너를 예뻐하시는지 두고 보자꾸나. 막새랑도 붙어먹은 하녀를 이 집에 계속 놔두시지 말이야. 기세등등한 마님의 말에 춘월이는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천천히 입을 떼었습니다. 얘 어디 그래 보셔요. 가만히 써보자. 구범이가 그러던데. 담탕질도 국갈춤도 맛깔나기는 제 쪽이 마님의 그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구범이는 마님의 그런 방면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참으로 궁금했던 참인데. 이참에 대감마님께 같이 한번 고해보도록 하실갑쇼. 구범이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어찌나 기똥차던지. 저는 그런 진기한 몸놀림은 참말로요. 저기 저작거리 사당패의 제주넘기에서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모습이었지요. 춘월이의 말을 들은 마님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외로움에 지쳐 새경 머슴 구범이와 잠시 정분을 내었던 것인데 그 비밀 중의 비밀을 이 요망한 것이 모조리 꿰고 있었다니 구범이의 입단속을 단단히 시켜두었음에도 이 불여우에게 홀딱 넘어가 버린 구범이가 야속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모든 사정이 밝혀지면 잃을 것이 많은 것은 일개 몸종하녀가 아닌 바로 양반댁 마나님인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마님은 더 이상 춘월이를 건드리지 못하였고 밤마다 대감의 방으로 들어가는 일도 막지 못하였지요. 구범이와 마님의 은밀한 비밀을 대감에게 일러 바칠까 두려워 춘월이의 눈치만 살살 보며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으니 누가 마님이고 누가 여종인지조차 구분이 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타인들 또한 의아한 눈초리로 두 사람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자신에게 위로 가득한 밤을 선사해 주었던 고마움을 뒤로하고 춘월이에게 자신과의 미래를 고자질한 가벼운 입의 구범을 몽둥이로 다 쓰려 마님은 분한 마음에 애꿎은 화풀이만 겨우겨우 할 수 있었다는 구문이 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우정을 포기하고 공략한 깊은 밤의 사내. 경심이 이 여편네야. 내가 아주 동네 창피해서는 어디 가서 너랑 죽마고 오라는 소리를 못하겠다 이거야. 참경도 넘은 야밤의 시간에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시는 순간을 그리도 떠나가라 알려대니 원 어찌 그리 채통이라는 것을 모르실꼬? 아니, 근데 요 기집애가 사돈난 말을 하고 있네? 이거사 웃기지 말 거라 교워라. 그건 오히려 내가 할 소리지 않니?
밤에 작작 좀 하고 잠이나 좀 자고 그런 소리를 해라 이거사. 너야말로 밤마다 너무 시달리는 통에 온 고을에 깨를 볶는 냄새가 퍼져 참새들도 우리 고을을 떠나지 못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니? 주변 사람들의 이목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 남새스러운 음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뱉으며 서로를 타박하는, 그러나 사실은 매우 두터운 우애를 자랑하는 사이좋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을의 떠돌이개가 누구네 집 앞놈에게 씨를 뿌렸는지가 저작거리의 가장 큰 화제일 만큼 한적했던 조선의 어느 한 고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서로의 앞집과 뒷집에 딱 붙어 살고 있던 교월과 경심은 동갑내기에 어릴 적부터 붙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몸 어디에 점과 흉터가 있는지도 꿰고 있을 정도로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가히 친자매 같은 끈끈하고 스스럼 없는 관계였지요. 어릴 적부터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자연스럽게 교우를 다졌고 두 사람 모두 선머슴 같은 괄괄하고 대찬 성격으로 그 시절 조선의 아녀자가 갖춰야 할 조신한 절개와는 거리가 먼 여걸들이었기에 주변 어른들은 그 둘을 가리켜 마치 관포지교와 너끈히 견줄 만한 우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동네에서 서로 붙어 다니며 산이고 들이고 쏘다니고는 시야에 들어오는 마을의 사내 아이들 골리는 재미로 하루를 지내던 악동들이었지요. 성장하면서 그 천방지축 같은 성질머리는 점차 사그라들긴 하였으나 그럼에도 두 사람의 거침없는 언행을 막을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나이를 먹게 된 교월과 경심은 공교롭게도 둘 다 엇비슷한 시기에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집안과 집안끼리 이미 정해둔 혼사였기에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릴 때처럼 함께 지내며 남부러울 것 없는 우정을 다질 수 없음에 슬퍼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는 서로의 앞길을 응원하며 제게 주어진 운명대로 각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쩜 시집을 가고 보니 자신들의 시댁의 위치가 바로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서로의 앞집과 뒷집이지 않았겠어요. 동네에서 중마고우로 지내던 사이가 시집을 와서도 이웃사촌이라니. 이런 우연과 필연이 겹친 관계가 또 있겠나 싶었던 두 사람은 몹시도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어머,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우연이니 그래? 정말 너랑 나는 결단코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의 실이 이어진 모양이로구나? 어휴, 질린다 질려 이거사. 그만 좀 따라다녀라. 지겹지도 않니? 얼씨구, 저런 화상이 말하는 뽀세 좀 보시게. 교월이요, 맹랑하기 짝이 없는 지지배야. 네가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교월과 경심은 연고도 없는 고을로 시집 오게 된 외로움을 서로의 존재가 녹여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안심하고는 장난을 치며 이를 드러내고 깔깔 웃었지요. 각자의 남편이 서로 엇비슷한 품계의 벼슬을 지내고 있었고 아내에게는 극진한 성미를 지니고들 있었기에 자신의 부인이 고향 친구와 어울리며 외로움을 잊고 지내는 것을 적극 권장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혼인 전보다 더욱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었답니다. 교월과 경심은 서로 짬이 날 때마다 다과상을 차려놓고 붙어 앉아 남편과 함께 치룬 많은 밤들에 대한 춘담을 이야기하며 즐겁게 담소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겠니? 바로 남편이 야밤을 뜨끈하게 달궈주기 때문 아니겠어? 흥, 너 같은 천방지축을 데리고 사는 남편이 보살이지. 경심이 이거사. 도대체가 너의 망측한 교성 때문에 자다 깬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이다. 지아비 석갈의 맛이 그리도 좋더냐? 그렇게 말하는 교월이 너야말로 소피를 보러 나갔다가 마른 하늘에 천둥벼락이라도 치는 줄 알았다 예. 누가 들으면 아주 요절이라도 내는 줄 알았겠어. 어쩜?
양반댁 마나님이 조신하지 못하게 그게 무슨 말이니? 요절이라니. 교월이 네 입에서 조신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보리리네? 아주 지나가던 개가웃을 노르시다 이거사. 이렇듯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양반댁 안방마님의 체면도 잊은 채 서로 깔깔대는 낯으로 진득한 농을 나누며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하며 즐거웠던 시간이 흐르고 몇 해가 지나가자 견고하던 이 두 사람의 우정에도 조금씩 실금이 가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간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교월은 눈을 뜨자마자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찌 이런 흉하디흉한 꿈을 다 꾼단 말인가? 사실 교월에게는 진작부터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답니다. 혼인 이후로 부부의 금슬은 장안의 으뜸이었지만 교월 내 부부에게는 도통 후사가 들어서질 않았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태기에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은밀하게 구한 음서에 쓰인 대로 각종 몸의 자세들을 다 동원하여 기이한 운우지정을 모조리 치러보았지만 교월에게는 도통 산기가 찾아오지 않았지요. 교월의 남편은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 낙심 말고 여유를 가져보자 하며 웃었지만 아이가 간절했던 교월은 그 실망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게다가 엇비슷한 시기에 혼인하였던 윗집의 경심은 벌써 자식들이 셋이라 집안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지요. 교월은 줄곧 그런 경심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외모로 보나, 넘치는 춘심으로 보나, 이부자리 정의 크기로 보나, 자신이 결코 경심에게 뒤지지 않는다 생각하며 지냈는데 저렇듯 쉽게 순산하는 경심과 달리 자신에게는 단 한 번의 입덧조차 찾아오지 않음이 야속하여 밤마다 눈물을 훔치곤 하였지요. 그렇다고 남편이 시덥지 않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이 그 전륜한 위세라면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었으니 더욱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윗집에서 경심의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떠들썩하게 노는 소리가 교월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리도 박복한지 참으로 하늘도 야속하기만 하구나. 천지신명이시여 밤마다 올리는 이 교월의 기도를 정녕 들어줄 생각이 없으시단 말입니까? 아이 하나 점지해주는 것이 그리도 허락하시기 힘든 일이냔 말입니다. 교월은 담벼락 너머로 경심의 아이들을 훔쳐보며 부러움과 근심 가득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속한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대명절인 설이 다가왔습니다. 교월내와 경심내는 함께 만나 고을에 열린 명절장을 보러 나갔지요. 시끌벅적한 장터에 들어서니 경심내가 아이들의 신발도 고르고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뚫어놓은 창호문을 덧발라 수선하기 위한 창호지를 사며 아이들에게 훈계하는 모습이 교월은 그저 부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정신없는 소란 속에서도 그것이 마냥 행복해 보이기만 하였지요. 교월의 남편이 교월에게 지극하여 늘 사랑을 받으며 지내고는 있지만 교월의 마음 한구석이 허한 것은 어쩌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한바탕 시끌벅적한 장보기가 끝이 나고 해가 지는 저녁이 되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심이네 아이들은 경심의 보따리를 나눠 들고서 떠들썩하게 자기 꽃가신을 신어보고 웃으며 야단이었으나 그 반면 교월의 집은 적막하기가 말도 하지 못했지요. 불현듯 서글퍼진 교월은 구멍 하나 없는 자기 집 창호문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 우리 집 문은 3년이건 5년이건 구멍 하나 나지 않는데 내 오늘처럼 이리도 구멍이 야속한 날은 또 처음이 옵니다. 눈물을 훔치며 말하는 교월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남편의 표정도 어두워지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일가족이 잔뜩 모인 설제사를 지낸 후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간 부엌일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 경심과 교월은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경심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친척들 술상을 차리랴 주막으로 몰려간 남정네들 뒤치다거리에 작신이 녹아내린 둘은 단꿀 같은 휴식을 즐기며 뒷방에서 여자들끼리 술 한 잔을 나누고 있었지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 꽃을 피우던 중 아까부터 무언가를 고민하듯 움찔거리던 교월이 얼큰하게 올라온 취기를 빌미로 결심한 듯 경심의 손을 덥석 잡고는 울먹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경심아, 부디 지금부터는 내 말을 일절 오해 없이 들어다오. 제발 내 청을 뿌리치지 말아주렴. 평소와는 너무도 다른 제 친구의 모습에 경심은 바짝 긴장하여 입맛을 다시고는 물었습니다. 아니, 교월아. 왜 그러는 거니? 대체 무슨 일인 게야? 교월이 내가 하는 부탁이라면 내 죽는 거 빼고는 몽땅 들어줄 용의가 있으니까 어서 말해봐. 친구 좋다는 것이 뭐겠니? 그러자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듯한 교월이 경심에게 다가와 그녀의 귀에다 대고 조심스럽게 몇 마디를 속삭였습니다. 뭐? 뭐가 어쩌고 어째? 교월의 귓속말을 들은 경심의 낯빛이 대번에 극색이 되어 화들짝 뒤로 낮아빠지며 손사래를 치고 말았습니다. 너 미쳤니? 예. 너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그건 안 될 일이야. 절대로 안 돼. 그런 경심을 힘없이 바라보며 교월은 더욱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경심이 이 사람아, 내가 가벼이 생각하여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란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나온 생각이겠니? 정신이 나간 소리라는 것은 알지만 내 오죽이나 답답하고 먹먹하면 천하의 친구인 경심이 너에게 이런 미친 소리를 다 하겠니? 이 일은 하늘과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붙일 터이니 불쌍한 나를 봐서라도 경심이 네가 제발 한 번만 눈을 감아다오. 제발 부탁이란다. 교월은 경심 앞에 무릎까지 꿇어가며 그녀에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경심은 몹시 난처한 얼굴로 그런 교월을 바라보다 연거푸 탁배기를 거칠게 들이키고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녕 내 마음이 그러한 게니? 일지를 정한 거야? 다시 말하겠지만 이 일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쯤은 교월이 너도 잘 알고 있는 게지? 하늘이 이 교월을 단죄한다 한들 내 오늘의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이니 경심아, 친구 한번 살려주는 셈 치고 도와다오. 어느덧 밤은 깊어 삼경이 되었고 경심은 결국 애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채 단짝 교월의 청을 물리치지 못하여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지요. 마지못한 경심의 허락을 받아낸 교월은 그 길로 경심의 남편이 골아떨어져 있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친척들과의 연희은 술자리로 이미 만취가 되어버린 경심의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온 교월이 몰래 초를 끄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임자, 탁준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려. 어서 들어와 눈을 붙이시오. 오늘 참말로 고생 많았소. 안방으로 들어온 사람이 당연히 자신의 아내인 경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잠결에 드문드문 중얼거린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우렁차게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초를 끄고 칠흑처럼 어두워진 안방에서 교월은 줄곧 작심해왔던 일을 치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천벌을 받을 것이 틀림없구나. 허나 하늘이 노하신다 하여도 내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었다. 교월은 다시 한번 눈을 질끈 감고 독한 마음을 다잡고는 경심의 남편에게 다가서 고쟁이를 집어던지고는 재빠르게 일을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영겁 같기만 하던 시간이 흐르고 옷매무새를 매만지며 조심스럽게 안방에서 나온 교월. 저기
경심아, 고맙고 또 고마우면서도 얘 얼굴을 마주할 면목이 없구나. 오늘 일어난 일은 관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함구할 테니 너무 심려치 말고 어서 들어가 보려무나. 비밀 유지만큼은 반드시 약조할 테니 걱정 말렴. 초조한 얼굴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심에게 두서없이 이야기한 그녀는 경심을 향해 꾸벅절을 하고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경심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저 멀리 사라져가는 교월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폐부 깊숙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젓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남편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월과 경심, 그리고 하늘만이 아는 비밀이 생긴 날 이후 벼가 익기도 전에 교월에게 입덧이 찾아오더니 추수가 끝날 즈음에는 순산하여 그렇게 고대하던 아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월과 교월의 남편은 감격에 겨워 대성통곡을 하며 부부를 찾아온 보물 같은 아이를 맞이하였지요. 교월의 남편은 교월을 껴안으며 그간 고생 많았다 말해주었고, 그런 남편을 보며 교월은 엄청난 죄책감이 찾아왔지만 자신이 순산한 아이를 보자 곧 그 감정은 기쁨으로 바뀌었지요. 교월의 아들 필백은 해가 갈수록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영특하기가 말도 못해서는 신언서판이 매우 뛰어나 장차 크게 될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자기 집 마당에서 요란하게 뛰어노는 그런 필백을 담벼락 너머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경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쩐지 묘한 후회가 흐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경심이 자신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던 서당으로 도시락을 전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서당에 들르니 군장은 일이 생겨 잠시 출타 중이었는데, 아니, 글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제 겨우 7살 된 필백이 군장을 대신해서 서당의 학동들에게 소학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겠어요? 필백에게 소학을 배우고 있던 학동들 사이엔 무려 67은 더 나이가 많았던 경심의 아이들도 섞여 있었지요. 그 광경을 본 경심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게 대체 무슨 꼴이란 말이야? 우리 아이들이 고작 저 쬐그만 꼬마 녀석에게 수학을 배우고 있다는 것인가? 경심은 너무도 자존심이 상하여 부하가 치미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답니다. 또 어느 날에는 경심이 교월과 함께 장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서당의 훈장과 마주치게 되었지요. 교월을 발견한 훈장이 그녀를 향해 크게 웃으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아이는 그야말로 천재요. 내년엔 어렵지 않게 조시를 볼 수 있을게요. 아들 하나 참으로 잘 키우셨소이다. 그 말을 들은 교월은 뜰듯이 기뻐하였으나 반대로 경심은 속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어느 야심한 밤, 경심이 교월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는 앞에 차려진 술상에서 잔을 들어 연거푸 서너 잔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교월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단다. 이제 그만 아이를 돌려줘. 아니, 경심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아이라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아이를 돌려받아야겠다. 경심이 단호하게 던진 한마디가 교월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늘 가슴 한켠에 숨죽이며 품고 있던 불안함이 한 번에 터져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던 것이지요. 직후엔 졸지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고성이 오가며 멱살잡이를 하기도 했고, 밤이 새도록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의 머리끄덩이까지 부여잡고는 마당에서 구르니 그 꼴을 본 남편들이 달려와 겨우 교월과 경심을 뜯어말렸습니다. 남편들이 자신들을 떼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둘은 씩씩대며 싸움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일이 커지고 커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사또 앞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사또의 앞에서 경심은 천륜을 앞세우며 제 자식이라 우기고, 교월은 경심과 한 약조를 앞세우며 제 자식이라 우겼답니다. 두 사람은 한치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교월과 경심의 주장을 잠자코 듣고 있던 사또는 선뜻 결판을 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명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니 사또는 지끈지끈 골치가 아파왔지요. 결국 사또는 교월의 아들 필백을 관하로 데려오라 명했답니다. 그리고는 필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 너의 생각은 어떠하느냐? 사또의 물음에 교월의 아들은 하늘을 지그시 올려다보고는 별 시덥잖은 것을 물어본다는 듯 또랑또랑하게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계절 우리 논에 모를 심을 때의 일이었지요. 경심 아주머니 댁에 심을 모가 모자라 우리 집 남는 모를 얻어가서 심었던 일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고 추수할 때가 왔을 때 우리 집에서는 그 누구도 경심 아주머니 댁에다가 대고 우리 모를 심어 추수한 나락이니 그 곡식 또한 우리 것이라며 내놓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사또께서 지혜롭게 헤아려 주옵소서. 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또는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로 고했습니다. 이 아이의 영특한 지혜가 본 사또의 지혜보다도 밝구나. 판결을 내겠느니라. 경심은 듣거라. 앞으로 2번 다시 교월에게 그런 억지를 부린다면 그때에는 관하로 끌려와 곤장형을 맛보게 할 것이니 그리 알고 썩 물러가도록 하라. 그리고 교월은 이 아이를 반드시 훌륭하게 보살피어 장차 이 나라를 빛낼 인재로 기울였다. 사또의 판결이 내려지자 교월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만 우셔요. 그만 우시고 채비를 하세요.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송사를 마치고 씩씩한 제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교월의 눈에서는 도착하는 순간까지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후문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